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함께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또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뒷걸음 아시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야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주제부터 상당히 또 달갑지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뒷걸음치고 있다라는 어감으로 와닿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저희가 또 위험 회피 심리 그리고 안전자산 회피 심리에 대해서 그 갈림길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아시아라든가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네.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계속 해왔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한 수요일 정도 양일간 정도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따라주면서 이거 아시아 시장에 다시 좀 순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희망 섞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또 뭐 좌절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아직 좀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단 상해 증시가 어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졌었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의 하락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중국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면 이러한 것들이 또 반등 권역이 되게 되면 이머징 증시라든가 아시아 증시에서 뭔가 좀 다시 희망을 찾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아시아 증시라던가 신흥국 증시가 이 흔들림이 강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었잖아요. 또 말씀하셨던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좀 우려감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이번 이 금리 인상 FOMC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 부분 정리해 주시죠. 일단 로이터에 따르면 페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연기한 모습들 때문에 페드에서 이제 연기했던 이런 모습 때문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전일 좀 하락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일일 천하로 아시아 증시로 끝나게 되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도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좀 보여지는 이런 하루를 좀 보여주지 않았느냐. 일본, 한국, 호주 모두 마이너스 권역을 좀 보여줬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뭐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아시안 마켓들 전부 다 좀 마이너스 가는 모습들. 그 중에서 상해가 좀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것은 약간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아시아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중국 관련된 제조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제조 PMI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컨센서스 자체가 47.6으로 일단 50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뭐 6년 반 이래 계속 뭐 안 좋아지고 있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중국 경제에 관련된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 내에서 어떤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내일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 것, 바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이 되고 또 아시아 증시가 하루만이었었죠.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에서 일제히 또 무너졌던 점.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희망의 끈은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요? 일단 이미 좀 시장 자체는 많이 좀 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통화 가치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 권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금리 인상의 이슈가 10월, 12월에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 기존에 우리가 금리가 오르기 이전에 참 자산들의 가격들이 막 요동을 치고 일반적인 공식을 벗어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럴 때에는 좀 많이 떨어진 주식들만 체리피킹을 한다거나 뭐 바텀 피싱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트레이딩 매매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이상 좀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차이신 PMI 관련된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9월 차이신 PMI 지수가 잠정치가 47.6으로 전월 8월 대비해서 한 0.4 정도는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거 PMI 다 안 좋고 제적 관련된 지표들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이미 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느냐. 중국 상해 증시 상해 종합 일봉 한번 보시면요. 네. 3천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의 뭐 위아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주 봤을 때 신규 계좌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신용융자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장외 신용, 장외 이런 신용 물량들을 청산하는 기일들이 앞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게 되면 40%나 빠진 증시가 더 이상 빠질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좀 이러한 자산들에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전일 뭐 미국장에서 뭐 바이오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뭐 유동성 장세에서 히트를 쳤던 섹터들이 네. 또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면 우리가 한 번씩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좀 밀렸던 종목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이 유효합니다만 지금 아직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지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영화 산업 이 고성장세를 띠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제작사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 손을 잡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많은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헐리우드 쪽에서는 중국의 영화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 뭐 GDP 기준으로 한 10,000불 정도에서 20,000불을 가는 사이에 네. 가장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영화 산업이 굉장히 크게 꽃을 피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뭐 1,000만 관객을 넘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네. 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GDP 수준이 1인당 GDP가 8,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워너브라더스가 왜 중국어 영화 제작에 열을 올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인민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중국의 국민들의 소득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산업이 문화산업, 그 안에서도 영화산업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신들 반응 좀 자세하게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일단 워너브라더스가 중국어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일단 이제 합작회사 형태의 중국 법인을 좀 세우거든요.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 네. 그룹을 세우고요. 중국이 참 대단합니다. 자기 될 만한 것들은 자기네들은 51% 그리고 이제 해외 자본은 49%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도권은 중장기적으로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고요. 이런 문화를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들이 풍부한 돈들을 외부에서도 조달을 하는 이런 능력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에도 스크린 쿼터 같은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산 영화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상영을 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에다가 돈을 내주면서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 특징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어 하시나요, 선혜리님? 전혀 못합니다. 네. 중국 쪽으로 진출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근데 증권사 다니는 사람들은 네.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뭐 누구든지 간에 네. 중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스크린쿼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영화산업 자체 지금 문화도 외국계 자본이 중국계 기업, 그러니까 영화 기업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꾸준히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파급력을. 일단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중국 박스오피스 수입이 연평균 28% 성장했다. 2013년까지. 앞으로는 더욱더 빠른 수준으로 좀 더 큰 양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뭐 20, 30%가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안에서 이제 커져가는 중국 영화 산업 중에서 최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중국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문화로 중국 사람이 만들어진 그 중국인이 만든 그런 문화로 베이스를 하고 있는 그 중국 영화에 상당히 좀 실증을 많이 느꼈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영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 국적의 영화들이 계속 또 시장 내에서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굉장히 크게 팽창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을 어디 외부 자본이 발전을 할수록 가만 내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합작법인 형태로 아니면은 뭐 합작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합작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서는 중국에서 성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무슨 뭐 현지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합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화 제작사들은 또 너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우리 자본과 중국 자본이 합쳐서 만든 영화가 중국 내에서 뭐 1억 명 이런 식으로 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런 파이의 크기하고는 굉장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영화가 중국에 가서 이름을 바꿔서 중국판으로 또 상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전에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중국과 손잡은 영화계 이런 영화 산업에 눈을 먼저 좀 떠보면서 그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